네, 우리 그 대학원 이제 박사 수업이고요. 다층 분석이고, 저는 김종민이고요. 연구실은 여기 610호가 연구실이고, 주로 월요일에는 여기 있고, 화요일은 이제 인천 캠퍼스 학부 수업이라서 인천에 있을 거고, 수요일, 목요일은 다시 학부 여기 수업이라 여기 있을 거고, 금요일은 주로 잘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혹시 찾아오실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하시고, 여기 이메일 주소고, 전화번호를 모르는구나. 보통은 제가 문자를 보내서 제 전화번호를 남기긴 하는데, 뭐 제가 나중에 다시 제 전화번호를 남겨서 한번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 있거나 그러면, 제가 다른 전공으로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전공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카톡 하는 거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문자를 보낼 필요 없고 카톡하고,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문자 보내는, 뭐 카톡 하는 거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무음으로 해놓으면 되니까 새벽에 문자 보내도 되고, 뭐 카톡 해도 되고,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수업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논문을 쓰려면 그래도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서 좀 장문의 글을 쓰려면 이메일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장문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메일 주소고요.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이라서, 이미 LMS 주차학습으로 되어 있나?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강의 뭐라고 돼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새롭게 바뀌었는데, 주차학습에 3년 전에 제가 찍었던 동영상이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우면 제가 다 지울 수도 있는데, 혹시 미리 예습할 분들을 위해서 올려져 있고, 뭐, 진도는 이제 다는 못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미리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첫날 수업은 보통 제가 강의 소개를 하고, 제 소개를 곁들여서 하고, 한 7시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끝나고 나서는, 식당으로 가서 좀, 뭐, 여러 번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했지만, 보통은 기말에 우리가 종강할 때 밥 먹는 모임을 갔는데, 그랬더니, 그동안은 이제 교수님하고 친해지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또 옆 사람하고도 뭔가 좀 편하게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꿋꿋이 갖고 있다가 뭐 기말에 와가지고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때 못 물어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첫 주부터 밥 먹고 좀 친해지고 편한 관계를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통 이제 석박사 수업이 3분의 1은 교수한테, 3분의 1은 책, 3분의 1은 동료에게 배우는 거라서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친해져야지 좀 더 원활한 수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뭐 선택의 폭이 없어서 이 과목을 선택했겠지만 그래도 왜 수업을 듣게 됐는지와 이 수업에서 원하는 바가 뭐 제가 원하는 바는 뚜렷해요. 제가 원하는 바 좀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그러고 보면 우리 반장도 오늘 뽑아야 되는데 요즘 회장이라고 부르나요? 일단 뭐 반장도 뽑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 전달하기 힘들면 이제 반대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거의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일단 히어링 듣기는 하겠다.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구나. 리스닝인가? 리스닝은 주의를 깊게 하는 건데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들리던 말던 그냥 듣기는 하겠다. 그래서 듣는 과정은 우리가 거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석사 수업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텐데 이제 박사 수업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연구 방법론 수업은 정해진 바가 있고 이제 정해진 바를 물론 이제 100% 이제 수업을 다 못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니멈하게 다층을 들었다 그러면 이동조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진도를 나갈 예정이긴 한데 혹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관심 분야가 달라서 같은 교육 방법이고 또 다른 전공도 계시긴 한데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예제 논문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건 제가 반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이제 다층 안에서도 두 가지 영역, 원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학교 효과고, 두 번째는 개인의 변화고, 세 번째는 이제 메타 분석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를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하여튼 제가 설명을 한번 쭉 할 테니까 듣고, 이제 이동 시간 포함하면 15분 정도면 식당으로 이동할 거니까 밥 먹고 한 8시 전에 아마 돌아가면서 뭐 6분이라도 금방 하겠네.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관심 분야가 있고 어떻게 좀 초점 뒀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박사는 저희 교육 방법에서는 교수님당 2개의 수업을 개설을 해요. 또 세 분이 1학년이니까 1학기니까 이제 박사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은 8명의 저희가 교육방법 교수님이 계시고 교수님당 2개 과목을 개설해서 보통 3년 안에 2개를 개설하는데 저는 이제 연구방법론이 전공이라서 연구방법론은 매 학기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3개를 개설했고 김평국 교수님이 이제 저는 주로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3개를 개설하고 있고 김평 교수님이 결정 연구 방법이라 해서 이제 3개 정도 개설해서 그래서 연구 방법론은 6학기 동안 그래도 매 학기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설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전 학기에는 네트워크 분석, 제 주전공이에요. 네트워크 분석을 개설했었고 그래서 아마 2년 반 뒤에 다시 개설할 예정이고 작년 1학기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개설했는데 그거는 제 주전공은 아니에요. 주전공은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개설했고 작년이 처음이었지. 그래서 물론 이제 연관된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고 그리고 이제 다층 모형이라고 보통 요체, 요체랑 다층 모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제가 이제 다층 분석으로 과목을 개설하긴 했는데 다층 분석은 제 석사 논문 토픽이고 제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려고 SOP를 쓸 때 나는 다층 모형을 하겠다라고 SOP를 쓰고 당당히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했는데 가자마자 전공을 바꿔서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이제, 제 석사 지도 교수님, 우리 교재 저자인 강상진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95년도에 오셔가지고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한 25년 동안 다층 모형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책을 원래는 2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뭐 총장님, 하시다가, 이제 다른 대학 총장님 하시다가, 아무튼 아직도 이제 최근에도 카톡이 와가지고 내가 한 장을 아직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고급 다층 모형 책을 아직 출간을 못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조만간 고급 다층 모형 책이 출간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강상진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고 석사 때 배웠고 이제 관련된 논문을 써서 물론 이제 그 뒤로 우리 수업도 이번이 첫 번째 수업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가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논문을 쓰는 게, 특히 석사도 중요하지만 박사는 특히나 더 좋은 논문을 쓰는 게 가장 주요한 과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제 뉴 타픽과 뉴 메소로지를 적용하면 좋은 논문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전공이 특히 박사는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픽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아요. 교육 방법에서도 뭐 다문화도 있고 교육공학도 있고 교육과정도 있고 그 평가도 있고 이제 다양한 전공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 그 안에서도 뭐 다문화도 이제 올드 토픽들이 있어. 다문화인식. 뭐 교육과정도 맨날 뭐 하는 토픽들이 있어. 그 토픽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욕구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려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뉴 토픽으로 논문 쓰는 거 웬만하면 말려. 아, 웬만하면 말리고 그냥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올드 토픽으로 논문을 써라. 그게 이제 쉽게 졸업하는 길이기도 하고, 어차피 박사라는 게 연습하는 프랙티스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 토픽으로 네가 논문을 쓴 다음에 졸업하고 박사 받고 나서 너의 뉴 토픽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올드 토픽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차별화를 하려면 올드 토픽에서 차별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뉴 메솔로지를 적용시키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91년
서울교대 김경성 교수님이나 임시혁 교수님이 소개를 하고 그 뒤로 논문 쓰시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95년도에 우리 논문 비평하는 강상진 교수님이 교육평가 연구에 쓴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약 이제 30년이 됐지만 물론 이제 뉴 메소로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적용을 아직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강력한 무기가 될 거다. 이거는 꼭 교육학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특히 이제 많이 적용되는 게 행정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요즘 뭐 의료보건도 다 적용이 되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범용화된 방법론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평생 도움이 될 방법론이고 실제로 이제 교육학 양적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론은 구조방정식 모형이긴 해요. 구조방정식 모형은 70년대에 소개가 됐고 아직도 벌써 이제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심리학에서는 주요 방법론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주로 우리나라 양적 연구하시는 방법론 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이제 구조방정식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학 홍세희 교수님이라든지 뭐 국민대 이기종 교수님이나 건국대 이현수 교수님이나 중앙대 설원수 교수님이나 대부분 이제 양적 연구 방법 했다 그러면 구조방정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에 비하면 새로운 방법론이지. 70년대 구조방정식이 소개가 돼서 아직까지도 구조방정식 모형이 메인을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상당히 독특하게 이제 심리학 기반 혹은 다른 이제 학문 기반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이 출발했다 그러면 다층 모형은 교육학에서 발달한 상당히 독특한 방법론이에요. 보통은 이과 쪽에서 방법론이 개발이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도입해가지고 쓰는데 사회 네트워크 방법론은 이제 사회학에서 출발했고 이 다층 모형은 교육학에서 실제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발전시킨 분이 제가 원서로 제안을 한 브라이겐 로덴부시라는 이제 두 명의 학자가 물론 이제 미국은 그렇고 영국에서는 골드스테인이라는 학자가 또 방법론을 교육학에서 키웠는데 기본적인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논문 쓸 때 교육의 이제 어떤 이슈, 교육의 프로블럼 이게 이제 출발이 학교 효과였어요. 학교가 효과가 있느냐? 어. 학교가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어?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1세대 학교 효과론 연구였죠. 학교가 효과가 있느냐? 학교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홈스쿨링 하는 학교가 차이가 없다 생각하고 홈스쿨링 할 텐데. 그래서 아직까지 절대 효과에 대한 논의는 있어. 홈스쿨링이 더 낫지 않아?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 뭐 프라이빗 포함해서 하여튼 조직으로서의 어떤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학교. 근데 그 초창기에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에 대한 절대 효과에 대한 논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구가 학교를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효과를 흔히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스쿨 메이크 디퍼런스 학교가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해서 뭐 매번 얘기하는 우리 66년 1966년 콜만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가장 큰 가설은 환경이 에어컨 나오고 이렇게 책걸상 있고 우리 뭐 아프리카 가면 아직도 건물이 없는 이제 곳도 많은데 건물을 짓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차이를 만들 거다. 라고 해서 이제 대단히 연구를 했죠. 그걸 담당했던 학자가 콜만이라는 사람이고 그 연구 결과를 66년에 콜만 리포트로 발표를 했는데 교육학자들, 그다음에 처음에 연구를 맡겼던 정부 혹은 그 콜만의 가설과는 다르게 학교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이들의 성취도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는 이제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66년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뭔가 이제 데이터,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 뻔하잖아. 데이터가
실렉션 바이어스, 편향된 데이터다. 아니면 이제 방법론이 양쪽 연구했지만 이제 적합한 방법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은 다시 이제 연구해보는 거지. 근데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72년도 연구가 나왔지만 결론은 똑같았어. 여전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왔고 이런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책걸상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게 이제 우리 학교 효과 연구의 시스템 이론을 도입해서 인풋의 효과, 인풋 중에도 학생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부정을 하다가 72년도에 제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받아들였어. 그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인풋으로서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그런데 인풋이 비슷한데, 인풋이 똑같은데도 학교가 차이를 만들어내네? 같은 분당의 학교, 같은 우리 안양의 학교, 똑같은 아파트로 둘러싸였는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데, A 학교, B 학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뭐야?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2세대 학교과 연구인데, 이펙티브 스쿨 연구라고 해서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교장의 리더십,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 뭐, 교사의 열의, 교사의 사명감, 뭐, 학교의 풍토, 흔히 이제 우리가 학교 풍토라고 알려진 그런 것들이 학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시 여겼던 프로세스가 어떤 조직, 우리가 이제 이걸 학교를 경영 쪽에서는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효과, 흔히 이제 학교 풍토라고 불리는 여기는 학교 교범이 밤 9시까지 우리 부설조 같은 경우 밤 9시까지 남아가지고 막 토의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막 2시부터 막 사람들이 막 연차를 쓰고 반차를 써가지고 응?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학교를 빨리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야. 이런 이제 학교의 어떤 규범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학교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부모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의 어떤 분위기 그래서 이게 효과를 만들어낸다. 물론 이제 교사의 열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했지만 교장의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학교 전체적인 그런 수준의 변수도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세대 연구에 와서는 같은 학교인데 모든 분위기, 풍토, 리더십이 같은데 밤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 그게 이제 3세대 연구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티처 메이크 디퍼런스죠. 교사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여기서의 우리가 고려하는 수준은 학생 수준도 아니고 학교 수준도 아니고 교사 수준이야. 교사가 달라지니까 애가 달라지더라. 이게 이제 3세대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이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티처 에듀케이션, 이제 미시간 주립대를 나왔는데 거기도 이제 티처 에듀케이션 상당히 유명한 대학인데 박사만 100명씩 뽑는 흔히 이제 콜롬비아도 그렇고 T에 대한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조가 되면서 티처 결국 우리 맨날 하는 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같은 반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같은 반도. 교사가 같은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티처가 아니라 티칭. 아직 학습까지 안 갔어요. 티칭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수업하는 같은 교사지만 같은 교사가 수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해서 이제 티칭 메이크 디퍼런스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주로 방법론으로 쓰였던 게 제가 주로 하는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가 그런 이제 티칭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주요 변인으로 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티칭도 똑같은데 차이가 나더라. 왜 그러냐? 러닝이 다르다는 거야. 다시 이제 학생으로 돌아간 거야. 학업 성취도의 차이의 원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학생에게 있어요? 학부모에게 있어요? 교장한테 있어? 교사한테 있어? 누구한테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지, 다. 일정 부분은 학부모 SES 자일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학교의 풍토일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교사, 일정 부분은 같은 교사지만 티칭, 인스트럭션. 그런데 이제 기존의 연구는 어떻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석했다는 거야, 학교 효과를. 초창기 연구는 그냥 개인 수준, 그것도 학부모의 SES만 가지고. 두 번째 연구는 학교 전체, 학교 풍토만 가지고. 세 번째 연구는 교사, 따로따로. 그러면 따로따로 연구한 거가 양적 연구 방법론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요 다층 모형이 안 나왔을 텐데. 따로따로 분석했는데 그 따로따로 분석한 거에 여러 가지 양적 연구 방법론에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정리한 게 이제 강상진 교수님 95년도 교평가 논문이야. 거기에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어.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처음에 66년 콜만 리포트 나왔을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해. 뭐 생태학적 오류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개인 수준, 교사 수준, 학생 수준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는 개인 수준만 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학교 수준만 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얘를 통합해서 분석해야 된다고 지적은 많이 했어. 뭐 정확하게는 이제 크롬바라는 학자가 기존의 교육학 연구들은 이제 잘못된 이제 어떤 흔히 우리가 전문용어로 분석의 단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분석의 단위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연구 이제 새빨간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잘못된 연구 결과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80년대 얘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80년대 그 솔루션이 요 다층 모형이라는 영국과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세대인가? 80년대 태어나셨나요? 80년대 안 태어났어? 80년대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 미국은 81년도에 퍼스널 컴퓨터가 애플이 확 보급이 돼서 그나마 좀 퍼졌지만,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이제 자유스럽게, 물론 인터넷 나온 지 꽤 됐지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발달이 됐어요. 실제로 학교 효과 연구의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은 영국이었어요. 그 영국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론으로 골드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이제 다층 모형을 별도로 제안을 해서 개발이 됐고 실제로 거기가 훨씬 더 앞서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학문의 중심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브라이크, 로덴부시가 둘 다 미국 학자고 특히 이제 로덴부시도 하버드 박사이기도 하고 또 유태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버드와 이 학연과 유태인이라는 이런 이제 인종적인 배경을 등에 업고 최근 92년도 나왔지만 논문은 87년도에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관련된 드래프트는 더 일찍 나왔겠지. 40년대 초반에 나왔겠지. 그래서 이제 최근 92년도에 나오면서 미국 기준으로 92년도에 책이 나오고 2002년도에 책이 나오면서 한 10년 동안 거의 그냥 도미넌트한 교육학 연구에 도미넌트한 연구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국내에서는 95년도, 91년도 소개가 됐, 95년도 강 교수님 논문 쓰고 소개는 됐지만 실제로 퍼진 거는 캐디 종단,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제 중학생, 중1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를 시작으로 하면서 그 자료를 오픈하면서 이 자료에 대한 적합한 연구 방법론은 뭐냐라고 하면서 소개된 게 이제 다층 모형이고 그때부터 데이터가 오픈돼 있고 방법론 그때 막 워크샵을 막 할 때라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오늘 설명하겠지만 소프트웨어도 오픈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국내에 퍼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층 모형을 전공한 교수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많지 않았어. 기껏해야 이제 연대 강상진 교수님이나 서울교대 김경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뭐 서울교대는 박사과정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대
석박사생들이 다층 모형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이게 퍼져나가게 되고 그 제자들이 뭐 한국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배웠던 뭐 이제 여러 분들이 UCLA나 미국에 유학 갔다 돌아오면서 뭐 우리 홍익대 김준혁 교수라든지 그 와이프인 강원대 김혜숙 교수님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몇 분들이 다층 모형을 이제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퍼져야 되는데 이제 홍익대도 그렇고 강원대도 그렇고 박사과정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별로 못 퍼지고 있는 상태이긴 해. 또 이제 그래요 국내 사안은. 이게 전체적인 좀 개발이 될 거고요. 이 강의 목적은 뭐 제가 이제 매번 뭐 연구 방법론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문해력, 문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연구 논문을 보면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건너뛰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다층 모형이 나오면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를 나중에 하시더라도 다층 모형을 쓴 논문을 읽을 때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문해력을 키우는 게 목적인데 근데 이게 수학,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통계는 수학 기반이고 확률 기반이고 해서 위계가 있는, 특히 양적 연구는 위계가 있어요. 통계 1, 2, 3가 있어. 이 다층 모형은 이제 1, 2, 3 해당이 되지 않는 고급 통계 모형이에요. 1, 2, 3를 알아야지 다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제가 좀 부담스러워, 다층 모형을 이렇게 할 때마다. 1, 2, 3를 알아야 되는데. 원이 이제 기술 통계예요. 어, 원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수조사 해가지고 평균 집중 경량의 측정치, 평균 구하고 이제 변산의 측정치, 분산 표준 표차 구하는 기술 통계. 플러스 거기서 이제 남녀 간의 성공과 실패 비율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제 콰이스퀘어 검정. 까지 나가는 이제 대학도 있고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실험반, 비교반, 실험 설계해가지고 차이가 있느냐 하는 T 테스트까지 나가는 게 보통 원이야. 통계 원.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석박사 통틀어서. 통계 2는 이제 그 유명한 우리 피셔 농업경제연구소에서 농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빛이냐, 물이냐, 비료냐를 이제 우리가 실험 설계, 요 책이죠. 실험 설계를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방법론이 없었기 때문에 피셔가 그 방법론을 제안해. 그게 이제 피셔 앞글자를 따서 F분포, F검정. 우리나라 말로는 분산 분석. 요게 이제 통계 2의 앞에 한 8주 정도 분량이고, 뒷부분은 이제 그 우리 유명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부모의 키, 엄마 아빠의 키가 자녀의 키에 유전되느냐를 볼트니 이제 키 데이터를 상관을 구해가지고 정확한 산포도를 구해서 그걸 피럴슨이 상관으로 제안한 상관. 상관이 있을 때 엄마의 키로 딸의 키가 예측이 되느냐를 우리가 통계 모형으로 구현한 회귀 모형. 그 상관과 회귀 모형이 통계 2에 물론 이제 이거를 통계학과는 한 학기를 배워. 혹은 3학점, 3학점, 6학점 외비단 어떤 회귀 모형을 부르는 게 통계 2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되긴 한 통계 원부터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좀 이따 밥 먹을 때 한번 물어보고 통계 원부터 해야 되면은 제가 이제 관련된 동영상을 소개시켜 줄로 해 제가 찍었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게 욕심일 수도 있긴 하지만 통계 2부터 시작하려고 해. 분산 분석 모형과 회귀 모형.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아까 학교 효과 그런 통계 기법으로 썼던 게 요 회귀 모형을 쓴 거야. 회귀 모형을 쓴 건데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전통적인 회귀 모형이야. 분석 방법이야. 요거와 이제 90년대, 80년대 등장하고 90년대 퍼졌던 뉴 메솔로지인 고급 통계 모형이 하지만 다층 모형의 차이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 스마트폰을 우리가 있고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 항상 새로운 스마트폰 노트 7이 나왔을 때 노트 7이 뭐가 더 차별화가 있다는 거를 뭐 다르게 얘기하면 요즘 이제 GPT-5가 나왔는데 GPT-4 옴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막 차이점을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내가 느끼기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걸 쓰는 거고
내 맥락에선 얘를 써야 되겠다 하면 이제 우리가 쓰는 건데, 왜 질적 연구는 그런데 양적 연구는 그렇지 않아요. 양적 연구는 전통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어. 걔가 이제 다양성 관점이 아니라 걔가 그냥 오답이야. 걔가 다른 답이 아니라 걔가 그냥 오답이에요. 오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급 통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질적 연구에 입각해서 이 방법도 돼, 이 방법도 돼,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얘는 잘못된 방법론이고 이거를 쓰는 거야. 근데 항상 얘가 잘못된 방법론은 아니야. 어떤 가정에 만족하면 얘를 쓸 수도 있어. 이 분산 분석과 회귀 모형을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통계 가정에 만족하면. 대표적으로 뭐 정규성이라든지, 다 모르는 외계어처럼 들리겠지만, 분산의 동질성이라든지, 뭐 독립성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가정을 만족하면 전통적인 통계를 쓸 수가 있는데, 다층 모형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가정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얘를 써야 돼.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 데이터처럼 학생의 데이터는 교사,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 이걸 우리가 위계적 하이러키컬, 뭐 영어로는 멀티 레벨 데이터, 하이러키컬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다층 모형을 써야 돼. 옛날에는 그 정도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5%에서 이제 뭐 교사와 그 학교에 어떤 영향을 빠졌을 때 교사가 5% 이내이면 뭐 그걸 무시하고 전통적인 통계를 쓴다고 했는데 저희 전공에서는 그냥 위계적 데이터면 타층을 쓰는 거야. 기존 데이터를 썼으면 제가 바로 논문을 까요. 리젝. 위계적 데이터인데 기존 분산 분석을 썼어? 이건 리젝이야. 물론 이제 설명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다층 모형이 분산 분석 모형이긴 해. 가장 베이직한 다층 모형이. 그래서 분산 분석 모형이 뭐 100% 틀린 건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까지가 통계 2고 통계 3는 여러분들하고 좀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성취도도 보지만 성취 정서도 봐. 아이들의 심동적 변화도 봐. 행동의 변화도 봐.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일 때를 우리가 다별량이라고 불러요. 그게 통계 3야.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만호바, 망호바, 그다음에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전 단계인 경로 모형, 그다음에 우리가 타당도에서 많이 분석하는 요인 분석. 요런 거가 이제 멀티메디어트에서 다별량. 제가 다른 전공 그 상담에서 한번 개설했었어요. 다별량 분석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그래서 간혹 한 10년에 한 번씩 할래나? 하여튼 다별량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 배워야지 이제 고급 동기를 배울 기본을 갖춘 거야. 첫 번째 고급 통계가 구조방정식 모형이었어. 그래서 아직도 유학 가가지고 박사를 유학 가도 보통 3개 듣게 하거든요. 양적 연구 방법을. 그러면 다별량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데 이제 나는 꼭 논문에 구조방정식을 써야지 그러면 다별량을 건너뛰고 아니면 추가로 4번째 과목으로 구조방정식 뭐 SEM을 듣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다가 80년대 개발되고 90년대 특히 로덴부시가 처음으로 교수한 곳이 미시간 스테이트. 처음으로 교수를 했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연대 강상진 교수님이야. 알고 간 게 아니라 갔는데 오신 거야. 로덴부시 교수가. MSU로. 이게 이제 미국 유학이 대박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야. 막 저기 시골 댁을 갔는데 마침 빅가이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빅가이가 되면서 그분은 이제 딴 곳으로 결국 가긴 하지만 또 이분도 MSU에 있다가 유오브 미시간에 있다가 결국 유오브 시카고로 가셨는데 하여튼 이게 인생의 타이밍이지. 그 타이밍을 딱 맞으면 내가 이렇게 확 크는 거야. 저희 미시간 주립대 유명한 계량 경제학자 중이 울두리츠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지금도 대가인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 와서 대가가 됐는데 아직도 거기에 있어.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파견으로 많이 보내요, 박사과정생들을. 계량 경제학의 넘버원이거든. 어. 그런 사람들이 미국은 주립대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들은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뭐 버클리 이런 데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그분이 MS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많이 키우긴 했지만 아직도 도미넌트한 연구 방법론은 아니에요. 교육학에서. 개발이 됐지만. 그 이유는 이제 교육의 목적은 철학, 교육의 방법은 심리학. 사이코메트릭이 방법론으로는 도미넌트예요. 교육학에서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양적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도미넌트한 양적 연구의 방법론인데 그런 의미에서 다층 모형이 뉴 메솔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강의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 연대도 그 강상림 교수님 퇴임하고 나서 후임으로 오신 유지은 교수님이 다층 모형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방정식 모형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물론 다층도 하시긴 하지만 요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좀 더 가깝긴 한데 요즘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홍익대 김준혁 교수나 강원대 김혜숙 교수님이나 하셔야 되는데 대학원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못 열어서 못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저 빼고 다층 모형을 강의하는 사람이 없지. 그거는 이제 양적 연구 방법론을 박사로 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뭐 교대를 통틀어 10개 교대 중에 양적 연구 방법론을 전공한 분이 세 분 될래나? 나머지 세 분은 측정 전공하신 분이 측정. 문항 반응 이론, 뭐 IRT 이런 거 전공한 거지. 양적 연구 방법론을 전공한 게 아니야. 음. 그래서 이제 뭐 부산교대 박정 교수님도 그렇고 제 후배 진주교대에 있는 제 후배도 그렇고 다 측정하신 분이고 최근에 공주교대 교수 되신 분도 그것도 측정하신 대구교대 최근에 되신 분도 다 측정하신 분들이지. 그나마 이제 김경성 퇴직하셨고 임시영 그다음에 저 이렇게가 이제 교대에서는 그래도 양적 연구 방법 하시는 분인데 구재열 교수님은 컴퓨터 검사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은 올드한데 이제 배우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제 뉴 메솔로지가 될 수가 있고 왜 이렇게 제가 장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텍스트 마이닝 들어서 아시겠지만 데이터만 있으면 논문이 나와. 어, 뭐 욕심을 부리면 SSCI도 논문이 나와. 요즘 생성형 AI 여러분들 득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영어 논문 쓰기 편해졌거든. 요즘 그 미국 베이스는 아니고 유럽 베이스는 SSCI가 4개월 만에도 논문이 나와요. 미국은 보통 2년, 4년 걸리는데 유럽 베이스는 빨리 나와. 4개월 만에도 나와. 1년 안에 논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SSCI급의 논문. 그래서 특히 이제 In Case of Korea. 요즘 뜨잖아, 코리아. 얼마나 좋은 주제야. 응? In Case of South Korea. 이건 바로 먹히지. 데이터만 있으면 돼. 데이터. 데이터가 20년 전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 말을 못했어. 물론 이제 저도 석사생이긴 했지만. 데이터가 있어. 놀랍게도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피해 갈 곳이 없어. 오픈된 데이터가 있어. 어. 특히 다문화 패널 데이터가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학교효과 연구 이미 2005년부터 캐디에서 했어. 그때는 중1이라 우리가 중학생이라 했는데 제가 이제 캐디에 있을 때 2013년 초등학교 5학년 데이터가 있어. 5학년, 6학년 데이터가 있어. 오픈돼 있어요. 물론 이제 100% 오픈은 아니고 시청하면 주는 데이터야. 근데 100% 오픈되어 있는 곳이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오픈돼 있어. 클릭하면 다운돼. 근데 이거 나랑 좀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최근에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학교 관련 데이터를 오픈했어. 2023년에 수집한 데이터예요. 내가 올려놨어. 여러분들이 또 못 찾을까 봐 올려놨어. 그 데이터를 쓰면은 다층 방법론만, 물론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지. 중요한 건 뭐다? 스피드. 스피드. 데이터는 오픈돼 있고. 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빨라. 요즘 막 하루 만에 논문 쓴다는 얘기 나와. 생성형 AI 때문에 하루 만에 논문이 나올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오픈돼 있고, 방법론도
이제는 생성형할 때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코드 짜주고, 물론 좀 이따 이제 코드도 얘기하겠지만, 코드가 또 이미 다 오픈돼 있지. 이런 코드들이. 그러니까 그냥 코드 넣고 데이터 넣고 논문 쓰라고 그러면 쓰잖아. 영어로 번역하면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게을러서 그렇긴 하지만 하루 만에 논문 쓸 수 있어. 저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논문 쓸 수 있어, 진짜. 데이터도 있고. 저 방법도 알고. 뭐 돌리는 거 하면 한 시간 돌리고. 그럼 글 쓰면 되고. 물론 하루는 좀 벅차긴 하겠지만. 일주일 안에 논문 쓸 수 있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 스피드 싸움이에요. 이 데이터가 오픈되는 순간 스피드 싸움이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기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9월달 듣고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바로 그냥 10월에 기말고사 내고 안 나와도 돼. 11월부터 안 나와도 다 출석 인정해 줄 거야. 안 나와도 돼. 어차피 매번 수업 녹화할 거 그냥 올려놓고 여러분들 그거 보면 되는 거니까 굳이 안 나와도 되고. 우리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 성과 베이스야. 성과가 나오면 끝이에요. 뭐 굳이 그거를 뭐 굳이 학교 나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제 심플해요. 다층을 이해하고 다층을 이용해서 논문 쓰면 돼. 아주 기말고사 깔끔하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는 없을 테니까 제가 예시를 보여주겠지. 물론 이제 프로그램, HLM이 이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 프로그램에 이미 예시가 담겨 있어요. 얘네도 데이터를 제공해. 리얼 데이터야. 코드도 제공해. 리얼 코드야. 또 따라하면은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할 거야. 뭐 이미 예습하고 싶은 분들은 올려놨어. LMS에 동영상, 3년 전 동영상 올려놨어, 이미. 그거 보면서 미리 예습해도 돼요. 저 말고도 다층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워크샵 듣고 혹은 동영상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 요즘 생성형 AI 워낙 또 잘 가르쳐주니까 우리 이거 PDF도 내가 올려놨거든. HLM 그 프로그램 PDF. 그거 올려놓고 네가 설명해봐, 한글로. 유튜브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네가 한번 뭐 만들어서 나한테 설명해 줄 거야. 노트북 LM을 이용하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리소스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가 수업이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비평문인데, 이미 95년도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왜 다층, 왜 다층을 써야 되느냐. 방법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리가 돼 있어요. 95년도 논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95년도 논문을 읽을 수가 없을 거야. 그 논문을 읽으려면은 거의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이해가 될 정도의 수준도 뭐돼 있긴 한데, 그래도 양적 연구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이걸 이제 알아야지 깔 수 있으니까 일단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한 7주나, 뭐, 여러분들 이해도가 빠르면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하여튼, 우리 수업의 전반부는 분산 분석 모형과 회귀 모형. 요게 두 개가 통합돼요. 결국은 회귀 모형, 일반 선형 모형으로.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방법론하고 이제 다층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세미나 나중에 그 박사 논문 기획서 발표할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저 회귀 모형 회귀로 돌리면 되지 왜 다층으로 돌려야 되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논문을 투고했는데 심사자가 이거 회귀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다층 돌렸어?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회귀를 돌리면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회귀를 돌리면 안 되는 건지. 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사자 혹은 어떤 토론대에 토론자로 이제 가가지고 이 연구는 잘못됐다. 회귀 모형을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좀 맨날 가서 하는 얘기 그 얘기야. 이 논문은 잘못됐다. 연구 방법론이 잘못됐다. 다층 돌렸어야 되는데. 맨날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95년도에 써졌던 5가지 얘기를 쫙쫙 해. 요거 변치 않는 거니까. 그거 잘못됐다. 그리고 난 토론 끝. 결과를 볼 필요도 없어. 잘못된 방법론 돌렸기 때문에 결과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끝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논문이 리셋되거나 딜레이 될 가능성이 크지. 그 방법론 그거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뭐냐? 다층을 배워라야. 솔루션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 행정 심사할 때도 다층을 배워서. 그다음에 다층 다시 돌려라. 대부분 이제 제가 심사는 들어가면 다시 돌려라지. 다시 돌려라. 다층을 돌렸지만 그 다층을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돌려야 된다. 어. 맨날 제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보고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논문이 있지. 그러니까 같은 다층, 이 다층 안에서도 다시 또 모형이 5개 정도 있어. 대표적인 모형.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어, 부모의 SES만 고려했다든지. 그럼 학교도 예측 변수가 있을 텐데 학교 예측 변수는 왜 안 넣었어? 그럼 학교 예측 변수 넣었다든지. 그거는 부모의 SES를 넣어야 되는데 왜 부모 걸 안 넣었어? 그러면 동시에 넣었어. 동시에 넣었는데 그건 인풋만 넣고 아웃풋,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안 넣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2수준으로 돌렸어? 3수준으로 돌려야지. 학생, 교사, 학교. 그러면 왜 4수준으로 안 돌렸어? 시도교육 정도 다를 수 있는데. 왜 5수준으로 안 돌렸어? 국가가 다른데? 보통 그거는 이제 국제 학업성 지도형, 피사나, 팀스, 이런 데이터에서는 그 얘기해요. 왜 국가 고려 안 했어? 이거 5수준 자료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기대는 많이 안 할게요. 2수준, 2수준. 가장 베이직한 거. 이 수준인데 이게 이제 모형의 차이가 이거는 이제 그 방법론적인 모형의 차이는 아니고 적용하는 모형의 차이인데 이 수준을 이제 학생과 학교로 볼 거냐, 학생과 교사로 볼 거냐. 요거가 하나의 이제 흔히 효과 모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고 그게 아니라 난 학생을 연구할 건데 특히 우리 특수교육이나 상담 같은 학생을 연구할 건데 반복 측정할 거야. 그래서 얘를 3번, 4번. 그랬을 때 학생이 개인 내, 개인 간, 그것도 우리가 다층을 올리거든. 그 우리가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전통적인 통계 방법에서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모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다층으로 올리는 거야. 그 크게 2가지 분야가 있어요. 개인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건지. 근데 이제 그 데이터는 반복 측정 데이터가 있어야 돼. 우리가 유명한 이제 데이터 용어로는 패널 데이터. 같은 사람을 반복해 측정한 패널 데이터가 있으면 다문화 패널 가능해요. 개인 수준만 놓고도 2번, 3번 돌려서 다층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나는 효과 연구에 관심, 조직 효과. 근데 그거를 학생과 교사로 볼 건지 학생과 학교 아니면 교사와 학교 이거는 데이터가 어벨러블 해야 돼. 수집했을 때 교사 데이터 수집하지 않았으면 못 돌려요. 학생하고 학교 수준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매칭이 안 되면 아이디가 매칭이 안 되면 못 돌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20년 전부터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매칭이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할 거는 물론 이제 3번째도 있어. 3번째는 연구, 연구물이 100개가 있는데 그 연구물 100개를 한번 내가 요약하고 싶다. 그게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불러요. 메타 분석. 엄마, 아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업성 지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이냐? 우리가 수치화 시켜가지고 메타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3번째 적용 방법이고 실제 92년도 책에 보면은 그렇게 3분야로 어플리케이션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책의 내용이야. 92년도 책의 내용이고 우리 교재 지금 그 교재 책의 내용도 구동조예요. 거기서 이제 고급 2002년도 책이 좀 고급이야. 그 고급은 이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가 아닐 때,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뭐 성공과 실패, 합격과 불합격,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다시 돌릴 수 있거든. 종속 변수가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이렇게 순서가 있는 서열 변수일 때 또 다층 돌릴 수 있어요. 종속 변수가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이렇게 명명 변수일 때도 다층 돌릴 수가 있어. 다 되는 거지. 그러면. 리크루트 오간 쪽도 다층 돌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회귀 모형부터 그런 모형이 나왔지. 회귀 모형에서도 성공과 실패, 그 회귀가 로지스틱 회귀인 거고,
그렇게 순서가 있는 회기, 뭐 명목 회기 이제 이런 것도 다 회기로 돌릴 수 있었는데 다층도 그게 된다는 게 이제 2002년도 로덴부시 브라이크 책이고 그게 이제 강 교수님이 지금 쓰고 있는 고급 다층 분석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갈 거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본 조건은 종속 변수가 성취도처럼 키처럼 연속 변수여야 돼. 연속 변수. 연속 변수가 아닌 변수들은 합성 변수를 이용해서 연속 변수로 만들면 돼요. 많이 하는 게뭐 다문화 인식, 열문항 해가지고 만들면 돼. 교사의 만족감 만들면 돼. 교원 소진, 문항 해가지고 만들면 돼. 그런 문항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요즘 오픈된 데이터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선택해가지고 발빠르게 논문 쓰고 발빠르게 저랑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명세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이제 크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 안에서 보면 이제 명세라는 표현이 있고,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제가 뭐 아는 게 없어. 그냥 저는 그냥 컴퓨터 이용해서 하는 거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클릭 해가지고 코드 써가지고 돌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뭐 텍스트 마이닝 들었고,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어나시스 들었던 사람 똑같은데,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다층에. 그 이름하야 Hierarchical Linear Model에서 HLM이라고 불러. 소프트웨어 이름도 HLM인데 예전에는 얘네가 좀 스턴트 버전에서 60불, 50불짜리가 있었는데 요즘 되게 비싸졌어. 뭐 14일 그 트라이얼 버전이 있긴 있지만 좀 비싸져가지고 좀 제가 걱정되기는 해. 210불짜리도 있고 390불짜리도 있고 커머셜은 뭐 2000불 넘어가는 버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나? 210불짜리는 돌려 쓸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나온 게 R이지, R. 그래서 우리는 R을 할 거야. R로 돌릴 거예요. 음. R로 돌릴 거고, 이 수준은 SPSS도 가능해. SPSS에서도 이 수준이 돌아가. 우리 이 409호 SPSS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SPSS에서 다층을 돌리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통계 소프트웨어를 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주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강의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이제 교수님 설명은 너무 발표하고 싶다. 말리지 않아. 챕터를 내가 요약해서 내가 좀 더 근데 실제로 발표해 보면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 하시기는 해. 재밌게 수업을. 그래서 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발표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발표는 이제 기말 과제에 대한 발표인 거고 다층 모형을 실제로 적용해서 학기말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거고 실습은 이제 챕터마다 나가긴 할 텐데 실습을 할 거고요. 뭐 욕심을 내면은 아까 뭐 이제 학기 중이나 했지만 현실적으로 학기 중은 힘들 것 같고 이제 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때가 아주 황금 같은 시기지. 우리가 또 설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에 좀 양해를 구하고 내가 논문을 써야 된다. 3박사일 논문을 쓰고 나오겠다. 나를 찾지 말아 달라. 교수님 핑계를 대고 꼭 쓰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번 설에. 그러면서 이제 어디 해외에 가가지고 해외에 가서 호텔에서 낮에는 놀고 밤에는 논문 쓰고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를 뭐 이제 빠르면 뭐 2월 말에 투고해서 논문이 나오면 좋고 안 되면 뭐 내년 1학기라도 투고해서 하여튼 1년 정도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박사분들은 논문 써야 되니까 그래서 논문 쓰는 게 목표고요. 자, 논문 요약은 아까 이제 계속 설명했던 요 95년도 논문인데 요 논문이 되게 어려워서 안 읽힐 거예요. 그래서 요 논문을 읽으려면 이제 인트로 논문이 2003년도 이건 논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랑 조금 더 자세한 이제 다층에 대한 소개. 요 논문이 올려져 있어요. LMS 과제방에. 거기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로 보면 1번을 먼저 2003년도 한국교육 이후를 먼저 읽으시고 좀 배우고 나서 이제 95년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거야. 한 학기를 다 배워도 이해가 안 될 거고 복습을 해도 이해가 안 될 거긴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쪽 논문이 그래. 이쪽 논문이.
그래도 읽어봐야지 어쩌겠어. 이게 이제 스타트인데 이 이후에도 논문이 계속 나왔는데 어쩌겠어요. 안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책이 자세히 쓴 거야. 책이. 그래서 논문을 이해하려면 책을 먼저 읽으시는 게 나을 거고, 이제 논문하고 책을 비교해보면 거의 일장은 비슷해. 논문의 일장이 책에 들어가 있어. 조금 쉽게 썼지, 책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책 말고도 뭐 원하시면 다양한 책을 또 소개해 줄 수 있지. 자, 학기 말이라고 했는데 아마 14주차 정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때 이제 발표하고, 뭐, 원하면 녹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발표하셔도 되고, 과제를 내면 되고요. 사회 이상이라고 했지만, 이제 주로, 제가 대면 수업을 할 거긴 한데, 제가 9월 15일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아마 녹화 영상을 올릴 것 같기는 하고, 뭐,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땐 녹화 영상을 올릴 거고요. 이제 서두에 얘기했지만 보통은 제가 녹화를 하고 하루 정도 있다가 녹화 영상을 LMS 에 올리는데 굳이 뭐 직전 학기 있게 다 올려줘서 또 올려야 되나 싶긴 한데 하여튼 뭐 그걸 보면은 복습한 걸로 제가 혹은 수업에 참석한 걸로 그래서 혹시 되면서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녹화 영상 보는 걸로 소참석을 제가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일단 이제 이게 다층모형 책인데 요거는 당장 안 날 것 같고 이제 이 두 번째 교재 실험 설계 분석 요 교재죠. 요 교재를 먼저 해서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제가 이제 욕심을 부리면 로덴부시 브라이크 원래 브라이크가 그 로덴부시의 스승이었는데 92년 책은 브라이기 먼저 오는데 로덴부시가 더 이제 가칭을 개발시켰기 때문에 로덴부시가 이렇게 바뀌었고 2002년도 책인데 이게 이제 좀 로덴부시가 좀 나이가 있는데 재혼을 하고 늦둥이를 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서드 에디션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드 에디션은 안 나오고 있고 물론 2002년 이후에 나온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92년 책 정도만 봐도 거기도 다 못 나올 것 같아요. 92년 책도. 2002년 책은 15챕터인데 다층에서도 고급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제 92년도 책의 한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 학교 효과냐, 개인의 변화냐. 고동조는 그 10개 챕터 중에 한 5장, 6장까지만 나가면 끝나요. 10장 중에. 뒤에 장은 뭐 메타 분석이 있고 뭐 에스티메이션 이런 얘기 있고 어려운 얘기가 있어서 한 92년 책 중에도 10장 중에 한 6장 정도 나가면 이제 그런데 바로 쓸 수가 있어. 6장도 다 나갈 필요 없고 한 5장만 나가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음, 어, 다는 진도로 못 나갈 것 같긴 하고요. 얘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A까지만 나오고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 아마 R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 제가 7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한 10분 더 써야 되겠네. 10분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원래 오늘이 실험 설계인데 이건 못 나올 것 같고 다음 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산 분석의 기초 해가지고 완전 무선 설계, 완전 외계어죠. 이론 분산 분석, 그다음에 이제 뭐 중다 비교, 무선 요인 설계, 다원 분산 분석. 이건 내용을 다 나가지는 않을 거고 그냥 개념.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반복 측정 설계가 다층에서는 개인 변화인 거고 여기 완전 무선 설계 특히 이제 A, B, C 집단 간 비교 이게 이제 효과 연구. 또 분산 분석이 결국 다층의 기본 모형이라서 얘를 잘 이해하면 기본적인 다층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회귀 모형으로 좀 구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책을 10장까지 다 나가진 않을 거고 여기 6주차인데 원래는 수업하려고 했는데 요게 추석 때야. 그래서 녹화 영상으로 제가 올리려고 해요. 추석 때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싶었는데 가정학습 주간이야. 7주차가 원래 정확하게 치면 가정학습 주간이라서 좀 이번 학기가 좀 이상해. 어떤 7주차가 10월 21일 정도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좀 일정이 되어 있긴 해요. 자, 그래서 뭐 좀 이따 반복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다층 모형의 유형이 있고 똑같이 이제 분석의 단위에서 분석 자료의 구조
특히 이제 횡단 연구가 아까 설명했던 조직 효과, 학교 효과 연구인 거고, 종단 연구가 개인 변화, 반복 측정인 거고, 요 특별 주제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안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5장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나는 효과 연구하겠다 그러면 4장만 알면 되고, 나는 개인 간의 변화 하겠다 그러면 5장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배우는 내용은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3수준을 원하면은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7장 내용인데, 3수준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3수준은 설명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8장이 추정 이론인데, 이거는 다층의 추정 이론이라기보다는 통계의 일반적인 추정 이론인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 졸업하고 10년이라도 이해 못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95년도 논문에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추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제 뭐 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긴 있지만 이제 어떤 설명은 8장까지 할 거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따 설명 약간 밥 먹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고 원래는 이제 14주차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적용할 수 있으면 발표를 제가 매번 발표 생략하다 보니까 좀 이제 피드백도 이제 우리 동료를 통해서 피드백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피드백을 못 해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적인 피드백 말고 그런 결과에 대한 어떤 프랙티컬한 피드백 이게 이제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전공이 달라가지고 이것도 참 어렵긴 한데 정 안 되면 이제 긁어다가 이제 챗GPT나 구글 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피드백을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안 되면 뭐 진도를 안 갖고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